안녕하세요. 우리 몸속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이죠. 바로 철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빈혈 상태, 이걸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철결핍성 빈혈 및 기타 후찬성 빈혈, 이런 의학 전문 자료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철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또 왜 부족해지기 쉬운지, 그리고 철결핍성 빈혈부터 해서 염증이나 노화와 관련된 빈혈까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사실 철결핍이나 빈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흔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흔하죠.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의 일상적인 피로감이나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철분은 생명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데 우리 몸은 이 철분을 아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거든요. 이게 너무 많으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적으면 제 기능을 못하니까요. 이 균형이 깨졌을 때, 특히 철분이 부족해졌을 때 왜 빈혈이 생기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오늘 좀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철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피 만드는 재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헤모글로빈 만들어서 산소 운반하는 거, 이게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이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철분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또 DNA를 만들고 복구하는 과정, 그리고 전반적인 신진대사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네, 근데 철분 자체가 좀 불안정해서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철분은 항상 단백질이랑 꼭 결합시켜서 안전하게 관리해요. 혈액 속에서는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이 이 역할을 딱 맡고 있죠. 트랜스페린이요? 네, 마치 철분을 안전하게 포장해서 필요한 곳까지 배달하는, 택배 기사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안전 배달 시스템이군요. 그럼 세포는 이 철분 택배를 어떻게 받아요? 세포 표면에는 트랜스페린 수용체라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철분을 실은 트랜스페린이 도착하면 이 문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포 안으로 들어온 철분은 다시 안전하게 분리돼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의 핵심 부품이죠. 햄이나 다른 중요한 효소들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매일 엄청난 양의 적혈구를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철분이 한 20에서 25mg이나 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철분은 고작 1, 2mg 정도라고요. 네, 그렇죠. 이 큰 차이는 어떻게 메우는 거죠? 바로 여기가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 드러나는 지점인데요. 정답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요? 네, 우리 몸 철분 요구량의 대부분은 식사가 아니라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분해해서 얻는 철분을 재활용함으로써 충당이 돼요. 특히 비장에 있는 대식세포라는 청소부 세포들이 이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아하, 대식세포가 청소부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노화된 적혈구에서 철분을 싹 꺼내서 다시 그 트랜스페린 택배기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철분이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데 다시 쓰이는 거죠. 와, 정말 알뜰한 시스템이네요. 그럼 쓰고 남은 철분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이것도 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남는 철분은 페리틴이라는 단백질 주머니 안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아, 페리틴이 저장고군요. 네, 그래서 혈액 검사할 때 페리틴 수치를 확인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철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저장된 철분도 필요하면 페리틴 파지라는 세포 내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꺼내 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트랜스페린 택배가 너무 꽉 차서 포화도가 한 60% 이상 돼서 미처 포장되지 못한 철분, 이걸 NTBI라고 부르는데 이게 혈액에 돌아다니게 되면 간이나 심장 같은 장기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많아도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 몸에는 철분을 일부러 배출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피부나 장 점막세포가 떨어져 나갈 때 혹은 여성의 경우 월경을 통해서만 소량씩 배출되죠. 그래서 섭취와 손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의 핵심이군요. 이렇게 중요한 철분량을 우리 몸은 그럼 어떻게 조절할까요? 여기서 헵시딘이라는 이름이 나오던데 이게 핵심 조절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헵시딘,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 전체의 철분 균형을 조절하는 뭐랄까 총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총사령관이요? 네. 비유하자면 철분이 장이나 대식세포에서 혈액으로 나가는 문, 페로포르틴이라는 단백질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존재예요. 헵시딘 수치가 높아지면 문을 닫아서 혈액으로 철분이 나가는 걸 막고 낮아지면 문을 열어서 철분 공급을 늘리는 식이죠. 아, 문지기 역할이라니 이해하기 쉽네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문지기가 문을 닫는 건가요? 그러니까 헵시딘이 높아지는 경우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철분이 충분하거나 너무 많을 때예요. 몸이 이제 철분 그만 들여보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때 특정 신호 전달 체계, BMP 스마트 경로라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돼서 헵시딘 생산을 늘립니다. 네. 둘째는 염증이 있을 때입니다. 감염이나 다른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 몸은 침입한 세균 같은 애들이 철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철분 공급을 차단하거든요. 아, 세균 때문에요? 네, 이때 염증 신호 물질, 주로 인터루킨 6, IL6라는 게 헵시딘 생산을 촉진해서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철분이 부족할 때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할 텐데요. 헵시딘이 낮아지는 경우는 언젠가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역시 철 결핍 자체입니다. 몸이 철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간에서 헵시딘 생산을 억제하는 스위치가 켜져요. TMPRS6라는 효소가 작용해서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은 출혈이나 저산소증 같은 걸로 인해서 적혈구 생산을 급격히 늘려야 할 때예요. 아, 피가 부족할 때? 네. 이때는 골수에 적혈구 만드는 세포들, 전구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리트로페론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헵시딘 생산을 억제해서 철분 공급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는 거죠. 와, 이런 전신적인 조절 외에도 각 세포 내부에서도 철 조절 단백질 IRP라는 게 있어서요. 세포 안의 철분 농도에 따라서 철분 흡수나 저장을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트랜스페린 수용체나 페리틴 같은 걸 조절해서요.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의 목표는 결국 하나예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철분을 공급하면서 독성은 피하는 것. 정말 정교하네요. 그럼 우리가 먹는 철분은 어떻게 흡수되고 또 재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음식 종류에 따라 흡수율이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고기에 많은 햄철은 비교적 흡수가 잘 되는 편이고요. 채소나 곡류에 많은 비햄철은 흡수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비햄철은 왜 까다로운가요? 비햄철은 같이 먹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는 흡수를 도와주고요. 반대로 곡물의 피틴산염이나 차의 타닌 같은 성분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타민C랑 같이 먹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흡수는 주로 소장 앞부분인 십이지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흡수율 자체를 높인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장세포들이 더 많은 철분을 빨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철 결핍 상태에서는 장세포의 철분 흡수 관련 유전자들이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헵시딘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혈액으로 철분이 더 잘 넘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몸 철분의 주요 공급원은 식사가 아니라 대식세포에 의한 재활용이에요. 하루 20에서 25mg 정도요. 이게 안정적인 적혈구 생산의 핵심입니다. 근데 염증 상태가 되면 이 재활용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염증 때문에 높아진 헵시딘이 대식세포가 철분을 내보내는 문, 페로포르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즉 페리틴에는 철분이 쌓여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공장, 골수로는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능성 철결핍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철분이 몸에 아예 부족한 절대적 결핍이랑 있긴 있는데 제대로 못 쓰는 기능성 결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결핍성 빈혈은 이 절대적 결핍이 심해져서 헤모글로빈까지 못 만들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빈혈이 생기기 전에도
그러니까 단순 철 결핍 상태에서도 몸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다는 거네요.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지어 다리가 불편한 느낌? 그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흔하다니 이거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병태 생리학적으로 보면 일단 저장철, 즉 페리틴이 바닥나는 단순 철결핍이 먼저 와요. 페리틴 수치가 보통 15에서 30mg 미만으로 떨어지죠. 여기서 더 진행돼서 혈액 내 철분 운반 능력, 트랜스페린 포화도라고 하는데 이게 한 15에서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적혈구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빈혈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단계가 있군요. 네, 이때 만들어지는 적혈구는 특징적으로 크기가 작고 색깔도 좀 옅어지는 그런 저색소성 소적혈구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철결핍의 원인은 뭔가요? 왜 부족해지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철분 요구량이 늘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성장기나 임신 때죠. 둘째, 섭취 자체가 부족한 경우, 극단적인 채식이나 영양실조 같은 거요. 셋째,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위를 절제했거나 만성 위염이 있거나 특정 장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위산 억제제를 너무 오래 복용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네. 넷째는 만성적으로 피를 잇는 경우예요. 위장출혈이나 여성분들 생리과다 같은 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철결핍이 확인되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네, 특히 성인 남성이나 폐경후 여성에게서 원인 불명의 철결핍성 빈혈이 발견됐다?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관 퓨혈, 심지어 암 같은 심각한 원인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철결핍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나왔던 얼음이나 흙 같은 걸 먹고 싶어하는 이식증 같은 특이한 증상도 있던데요. 네, 이식증 피카 외에도 손톱이 쉽게 부서지거나 숟가락 모양으로 변형되는 거, 팔모, 입꼬리가 갈라지는 구각염, 혀 표면이 매끈해지는 위축성 설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이런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증상만으로는 애매하군요. 네, 결국 진단은 혈액 검사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장철 상태를 반영하는 혈청 페리틴이에요.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페리틴이 30mg 미만이면 철결핍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페리틴 30 미만. 네, 그리고 혈액 내 철분 운반 상태를 보여주는 트랜스페린 포화도 역시 15에서 20%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빈혈이 진행되면 적혈구 크기, MCV라고 하죠. 이게 작아지고 크기의 다양성, RDW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염증이 동반된 상황이라면 진단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염증 때문에 페리틴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염증이 있으면 페리틴이 실제 저장철량이랑 상관없이 증가할 수 있어서 철 결핍이 숨겨질 수 있어요. 마스킹 된다고 하죠. 아, 그럼 어떻게 감별하나요? 이런 복잡한 경우에는 가용성 트랜스페린 수용체, STFR 같은 다른 검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TFR은 세포가 철분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건 염증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거든요. 그래서 페리틴이랑 같이 해석하면 예를 들어 STFR 록 페리틴 비율 같은 걸 계산해서 이게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염증이 있더라도 철결핍이 동반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추가 검사들이 모든 병원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라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단이 간단치만은 않네요. 그럼 진단 후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부족한 철분을 채워주는 게 목표일 텐데 먹는 약이랑 주사가 있죠. 근데 먹는 약은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네, 맞아요. 경구철분제 먹는 약은 저렴하고 간편하긴 한데 복통이나 메스꺼움, 변비나 설사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좀 흔한 편이죠.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복용 방법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매일 먹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루 걸러 한 번씩 먹는 것이 오히려 철분 흡수율을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일 먹는 것보다 격일 복용이 더 효과적이라고요? 왜 그렇죠?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는 통로가 매일 철분이 들어오면 오히려 좀 닫히려는 경향이 있어요. 과부하를 막으려고요. 근데 격일로 투여하면 이런 현상을 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 같은 거랑 같이 복용하면 흡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럼 먹는 약으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때문에 먹기 힘들면 어떻게 하죠? 그때 주사를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구제 복용이 어렵거나 흡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빈혈이 매우 심하거나 보통 헤모글로빈 8GLDL 이하 혹은 수술 전처럼 빠른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맥 철분 주사를 고려합니다. 정맥 주사요? 이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위험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사용되는 최신 정맥 철분 주사제들은 안전성이 굉장히 향상됐어요.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어져서 안정성이 높고 한두 번의 주사로 필요한 철분량을 모두 보충할 수도 있고요. 심각한 부작용 위험도 아주 낮아졌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물론 주입 중에 약간 불편감이라든지 주사 맞고 나서 며칠간 몸살 기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또 특정 제제 페리카복시말토스는 일시적으로 혈중 인 수치를 좀 떨어뜨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혈은 안 하나요? 빈혈 심하면 수혈부터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혈은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면 빈혈 교정 자체를 목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철분 치료가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법에 대해 잘 알겠고요.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영양 부족이나 기생충 감염 때문에 철결핍이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지역에서는 식품에 철분을 강화하거나 집단적으로 철분 보충제를 투여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다만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걸 말라리아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철결핍 상태가 오히려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네, 철이 부족한 게 말라리아에 좋다니요? 네, 좀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철분을 보충할 때는 반드시 말라리아 예방이나 치료를 병행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방에 신경 써야 할까요? 임산부나 헌혈자도 철결핍 위험군이니까 정기적인 검사나 예방적 보충이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요즘 강조되는 게 수술을 앞둔 환자인데요. 미리 철결핍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이 수술 관련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환자 혈액 관리, PBM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도 철분 검사를 하는군요. 네, 수술 6주 이내라면 정맥 주사로 빠르게 교정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다른 종류의 빈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 생기는 염증성 빈혈인데요. 만성질환 빈혈이라고도 불리고 감염, 자가면역 질환, 암, 만성 신장 질환, 만성 신부전 이런 다양한 만성염증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염증성 빈혈의 핵심 기전은 아까 말씀드린 헵시린의 역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염증으로 인해서 헵시린이 증가하면 대식세포 안에 재활용된 철분이 갇혀버리는 기능성 철결핍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능성 결핍이요. 네. 여기에 더해서 염증 물질들이 신장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 이피오 생산을 방해하고요. 골수에서도 이피오에 대한 반응을 떨어뜨립니다. 원래는 이게 감염과 싸우기 위해서 세균이 이용을 철분을 숨기려는 우리 몸의 방어 전략인데 이게 만화가 되면서 오히려 빈혈을 일으키는 거죠. 아, 방어하려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군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철결핍성 빈혈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데요. 염증성 빈혈은 보통 적혈구 크기가 정상이거나 약간 작은 정도의 빈혈로 나타나요. 혈액검사에서는 철결핍성 빈혈과 달리 페리틴 수치는 정상이거나 높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염증 때문에요. 아, 페리틴이 높다고요? 네. 반면에 혈청 철과 트랜스페린 포마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실제 저장 철도 부족한 절대적 철결핍이 이 염증성 빈혈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군요. 네, 이 둘을 감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보통 페리틴 수치가 100mg/L 미만이면 염증이 있더라도 동반된 절대적 철결핍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딱 떨어지는 기준은 아니에요. 어렵네요. 그럼 치료는 기저질환 관리가 우선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만성 신장질환 CKD 환자에서는 부족한 EPO를 보충하는 주사,
ESA와 함께 정맥 철분 주사를 병용해서 철분 이용 장애를 극복하는 치료를 합니다. 네. 만성 신부전 CHF 환자의 경우에는 정맥 철분 주사가 빈혈 수치 자체를 개선하는 것보다도 환자의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많아서 적극 권장되고 있고요.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 암 관련 빈혈이나 중환자실 환자의 빈혈에서도 수혈을 최소화하면서 정맥 철분제를 사용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ESA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헵시딘의 작용을 직접 차단하거나 조절하려는 새로운 약물들도 개발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노인성 빈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흔하죠. 65세 이상 노인의 10%, 85세 이상에서는 4분의 1이나 빈혈이 있을 정도로 흔하고 특히 여러 질병을 앓거나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는 절반 가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되게 심하지 않은 빈혈이라고는 하지만 삶의 질 저하, 근력 약화, 낙상 위험 증가, 심지어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 이거 가볍게 볼 수 없겠네요. 네,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성 빈혈은 그 원인이 상당히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요. 분석해보면 대략 3분의 1은 영양 부족, 특히 철결핍 때문이고요. 노인분들 철결핍은 반드시 위정관 문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다른 3분의 1은 만성 염증이나 만성 신장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걸 원인불명 노인성 빈혈이라고 부릅니다. 원인 불명.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아마도 노화 자체에 따른 호르몬 변화, 예를 들면 남성분들 테스토스테론 감소라든지 골수 기능 저하, EPO 생성 감소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클론성 조혈, 칩이라는 상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노화와 함께 혈액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쌓이는 현상인데 이것도 노인성 빈혈이나 관련 합병증 위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칩. 어려운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원인불명 노인성 빈혈의 경우 빈혈 정도에 비해서 EPO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EPO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생존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명확한 효과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과 종류의 빈혈이 있군요. 자,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철분은 단순히 피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과 세포 기능 유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헵시딘이라는 문지기 호르몬을 통해 정교하게 조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아요. 철분 부족은 몸에 철분이 아예 없는 절대적 결핍과 있더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능성 결핍으로 나뉘고 빈혈이 생기기 전에도 피로나 집중력 저하 같은 전신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철결핍성 빈혈, 염증성 빈혈, 노인성 빈혈 등 다양한 빈혈이 있고 각각의 원인과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진단과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철분이 단순히 빈혈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세포 에너지 대사, 심지어는 장내 미생물 환경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렇다면 단순히 빈혈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의 철분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노화 과정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철분의 중요성에 대해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